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국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려 대응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령탑에 노태문 사장을 선임하는 등 모두 9명 규모의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대표이사 3인 체제는 유지하면서도 모바일 부문 무선 사업부를 따로 떼어내 50대 초반의 젊은 사장에게 맡기는 안정 속 변화를 꾀했습니다.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은 상주로서 함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올해부터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연비와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 보조금이 최대 215만 원 차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비즈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폐렴에 걸린 환자가 중국과 태국, 일본을 포함해 200명이 넘는데요. 국내에서도 첫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질병관리본부는 어제 입국한 중국 국적의 35살 여성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우한시에 사는 이 여성은 인천공항 검역 과정에서 발열 등 폐렴 의심 증상이 확인돼 질본이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오늘 바이러스 감염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중국의 설인 춘절 연휴를 맞아 한국을 찾았고 입국 하루 전에 발열과 근육통 증상으로 우한시 병원에서 감기 처방을 받았습니다. 다만 바이러스 발병지로 꼽히는 우한시 해산물 시장을 찾거나 기존 확진 환자나 야생동물을 접촉한 사실은 없다고 답해 질본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본은 또 같은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과 승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내놓은 추가 대책이 있나요? 네, 질본은 우선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주의 단계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확인됐을 때 내려지는데요. 다만 전염병의 확산이 아직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조기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질본은 질병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꾸려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한편 질본은 이번 확진 환자를 제외하고 우한시 방문 이력과 의심 증상을 가진 3명에 대해서도 유증상자로 분류해 현재 격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4명에 대해서도 감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는 정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 지금도 조문이 계속되고 있죠? 신 명예회장의 조문이 시작된 오전 9시부터 정재계 인사들이 고인을 기리기 위해 이곳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재계 인사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오전 9시 40분쯤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후 손경식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 등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기렸습니다. 손경식 회장은 지난 1, 2년간 어려운 시기를 지났으니 앞으로 발전할 일만 남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상주와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정계에서는 김영우 전 국회의장을 시작으로 이낙연,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이 빈소를 찾았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는 개인적으로 신 명예회장을 본 적은 없지만 빈손으로 일어나 고도 성장을 일으킨 한국 경제와 고인의 생애가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장례식장 안에선 그동안 사이가 소원했던 신동주, 신동빈 형제가 나란히 상주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모두 상주로서 오늘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갑규 롯데 부회장은 신동빈, 신동주 형제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라면서 서로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황 부회장은 또 고인의 남은 재산 사회환원과 가능성에 대해선 가족끼리 의논하지 않았을까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장례는 오는 22일 발인이며 연결식은 같은 날 오전 7시 서울 롯데월드타워 롯데 콘서트홀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앞으로 연비와 주행거리 등 성능이 떨어지는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지원 규모도 줄어듭니다. 성능이 좋고 나쁨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21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에는 전기차를 살 경우 기본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전기차 19개 차종 가운데 1개 차종을 뺀 나머지는 정부 보조금 최대 상한인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전기차의 연비, 한 번 충전할 때 주행거리 등을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 체계가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20개 차종 가운데 단 7개 차종만 보조금 최대치인 8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연비와 주행거리가 떨어지는 차종은 605만 원만 받게 돼 보조금 차이는 최대 215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기존의 보조금 지급 체계가 자동차 회사 간의 이 환경성, 기능성 향상을 위한 경쟁을 유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좋은 친환경 차가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별 보조금까지 감안하면 전기차는 최대 1,820만 원, 수소차는 최대 4,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900만 원 한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키로 했습니다. 위장 전입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조금 수급 요건에는 일정 기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 주요 기업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LG화학이 포스코 계열사로부터 배터리 핵심 소재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이 포스코 케미칼로부터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공급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급 계약 규모는 12만 5천 톤 안팎으로 계약 금액만 최대 2조 원에 달합니다. 양사 모두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급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화학은 소재를, 포스코 케미칼은 공급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 위닝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또 현대차와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현대자동차 그룹과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회사가 수조 원대의 투자 금액을 절반씩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으로 전기차 생산 비중을 대거 늘릴 현대 기아차로서는 안정적인 배터리 확보가 필요하고 SK이노베이션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LG화학 입장에서도 대형 공급처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양사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카카오가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새로 사들였습니다. 한진과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카카오가 한진칼 지분 얼마나 사들인 겁니까? 네, 카카오는 지난해 말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을 1%가량 매입했습니다. 매입 단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매입 시기를 고려했을 때 주당 4만 원 정도로 총 투자액은 약 2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한진그룹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일부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며 의결권 행사 여부는 현재로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지분 매입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양사 간 지속적인 상호 협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조원태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1%에 불과하지만 카카오의 지원 사격이 주총에서 조 회장의 경영 성과를 방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조 회장에게 반기를 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KCGI, 반도건설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사내이사 연임을 위한 우호 지분 확보에 비상이 걸린 조 회장 입장에서는 우군의 등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지난 17일 자녀의 양육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전처와 이를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한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해당 여성은 전 남편이 병원까지 쫓아와 2차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을 놓고 계속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동대문 의용소방대 발대식이 있던 날, 이혼 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 손 씨가 의용소방대원인 전 남편 박 씨가 일하는 서울의 한 시장을 찾아가면서 폭행이 벌어졌습니다. 손 씨는 치료받기 위해 방문한 병원에 전 남편이 찾아와 2차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합니다. 병원에 갔어요. 진찰을 받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먼저 나갔는데 따라 나온 거예요. 저를 보고 따라 나와서 이리 와봐라 하면서 막 시비를 막 붙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열받으니까 이제 제 머리채를 꽉 잡는 걸 세게 잡아가지고 자기 쪽으로 확 잡아당겼다가 바닥으로 이제 내리친 거죠. 해당 남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손가락이 부러진 SBS CNBC 기자 카메라에 담긴 현장 영상입니다. 박 씨 측이 카메라를 빼앗는 과정에서 기자의 안경이 벗겨지는 등 격한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안경. 안경을 쓰잖아. 내가 너한테 몇 번 다녔어. 박 씨 일행은 카메라를 빼앗기 위해 기자를 넘어뜨려 팔을 꺾고 새끼손가락을 부러뜨렸습니다. 취재 기자는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쓰러진 취재 기자에게 폭행 영상을 먼저 삭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근데 우리 경찰관 얘기로는 얼굴 나온 영상 이런 거 지워달라고 하는데 삭제해줄 수 있냐 기자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기자가 내가 나중에 증거 영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폭행 현장을 처음부터 지켜본 동대문 소방서장 역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채 폭행 현장을 수수방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 가게에 명패를 달아주는 행사였어요. 그 자리에 분명히 동대문 서장님이 있었고요. 카메라를 빼앗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소방서장을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옆자리에서 멀뚱히 서 있는 걸 제가 분명히 봤고 그 뒤에 소방서장은 사라졌어요. 경찰은 해당 남성을 입건 후 현장 CCTV 확보 등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CNBC 우형준입니다. 어제 오후였죠.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회장이 향년 99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차려진 신명誉 회장의 빈소엔 이른 아침부터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진단에선 신격호 회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고인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샤프 3698번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반영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최양호 현대경제원 고문 그리고 한치호 행복경제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 의원님, 오늘 좀 잠깐 뉴스에 저희들이 이제 빈소 좀 표정을 잠깐 보냈는데 어제 오후에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있는데 지금 빈소 조문 상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각계각층에서 또 문 대통령도 조화를 보내시고 하고 특히 이제 이 재계에서 굉장히 슬픈 이런 애도의 모습들을 많이 보이시고 있고요. 다행히 이 아들 둘하고 딸 이분들이 임종을 지켜본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외국 활동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못 모일 줄 알았는데 이제 모이셨고 가족들이 이제 1년 4개월 만에 이 두 왕자의 난을 치렀던 두 분들이 이제 얼굴을 맞대는 부분들이
이제 뭐 가시는 길에 또 어떤 다른 맥락의 그런 이 네. 물꼬를 트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까지 갖게 되는데 네, 네. 결국 하여튼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렇게 한 단계 높이 하는데 뭐 했던 고인의 그런 업적에 대해서는 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문 대통령도 조화를 보내고 김상조 실장을 보내서 조문을 하게 한다고 하는데 네. 김 실장이 다녀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어요. 참 네. 근데 참 그 아이러니하네요. 참 네. 김상조 실장은 참 이 롯데의 네. 순환 구조에 대해서 격한 말과 또 공중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네. 학교에 있을 때부터 네. 사실 이제 0.5% 지분 갖고 한국의 전체 롯데를 네,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픈 소리를 했는데 네. 또 가시는 길에 또 조문을 하게 된다니 또 네.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좋은 모습들입니다. 네. 한치호 소장님, 네. 세계 인사들이 지금 조문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네. 우리 경제단체도 이렇게 아쉬움을 지금 표시하고 있잖아요. 네, 그 경제단체들이 이렇게 뭐 아쉬움을 네. 그 조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서는 뭐 네. 선구적 투자와 공격적 경영 네, 네. 그리고 국내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셨다. 네. 이렇게 말씀했고요. 네, 네. 경영자 총연합회 경총에서는 기업 보국 기치 아래 국내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다. 네, 네. 정경련에서는 산업 불문지였던 우리나라 재건 경제 부흥에 네, 아주 네. 잘 하셨다고 하셨고요. 네, 네. 허창수 회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어떤 경륜과 지혜가 그립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고요. 네. 그 일본 교도통신에서도 제1한국인 중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다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일본 언론을 좀 체크해봤더니 네. NHK에서 네. 어제 저녁 그 29분에 7시 29분, 19시 29분에 뉴스로 처음 올렸더라고요. 거의 긴급 뉴스 형식으로 네, 보도를 네. 했군요. 그리고 한국에서 뭐 그런 네. 이런 소식이 있다 해서 네, 네. 올린 걸 봐서는 아마 그 재계의 큰 인물이 그 별이 떨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일 관계가 이렇게 조금 차갑게 얼어붙어 있을 때 네. 이렇게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네. 신 회장 같은 분이 별세하는 게 조금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죠. 그럼요. 한일 관계에 좀 뭔가 기여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저 신격호 회장님은 아베 신따로 네. 총리하고도 수상하고도 굉장히 친하셨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 할 때 네. 총리만 3분이 옵니다. 본인 결혼식에 일본 총리가. 아, 신 회장의 예, 결혼식 때. 그리고 작년인가요? 이제 6월달에 아들 결혼할 때 아베 신조가 왔었죠. 네. 그 정도로 이 신동빈 회장뿐만 네. 아니라 신격호 회장의 주변이 네. 일본하고 굉장히 네, 네. 관계가 이제 좋고요. 네, 네. 특히 저 뭐 이 신동빈 회장의 부인 되시는 분 네. 미나미 여사는 사실 왕세자 후보까지 올랐던 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네. 대성건설이라는 그 건설회사 부회장의 딸이었는데 네. 그런 것을 때 굉장히 일본에서도 지금 조문에 네. 그 분명히 물결이 있을 텐데 네. 아직 뭐 뚜렷하게 지금 보이는 거는 아직 들어온 네. 건 없는 아마 걸로 직접 보입니다. 조문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렇죠? 뭐 저는 충분히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사실 그 신동주 지금 회장과 신동빈 동생 간이 네. 지금 함께 상주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나마 이제 가신 고인의 동생 형제들이 좀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정말 그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 그 기업의 네. 대기업에서 사회 이제 리더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실은 뭐 경영권 문제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골육상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네.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법정 싸움까지 뭐 하고는 있지만 네.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네. 형제간에 이렇게 잘 모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네. 사실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보여줘야 될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뭐 네. 그런 생각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최고원님은 신동주, 신동빈 형제 간에 뭐 이렇게 만나서 이 상주로서 자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좀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죠. 원래 이제 장례식장에서는 네. 그 두 분이서 의논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장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뿐만 아니라 네. 그다음에 이제 집안 분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어떤 네. 식으로 롯데를 발전시킬 것이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 의견 교환들이 있을 거고요. 네네. 또 이게 계기라는 게 항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고인의 유지인 한국과 일본 간의 그 롯데의 네. 뭐 미래에 관한 얘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네. 또 이제 행동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국내 1세대 유통산업의 대부죠. 신격호 회장의 별세로 이제 창업 1세대 경영인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과연 신격호 명예회장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윤선영 앵커가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네, 1941년 일제강점기 시대에 단돈 83엔, 우리 돈 870원을 들고 일본에 건너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우유와 신문을 배달하고 밤에는 대학에 다니면서 학업에 정진한 바로 청년 신격호인데요. 배달 시간을 칼같이 맞추는 성실함과 신용으로 이에 반한 일본인이 선뜻 사업 자금을 내어준 일화도 있습니다. 1947년에는 껌 사업에 뛰어듭니다. 이듬해 자본금 100만 엔, 우리 돈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으로 10명을 데리고 롯데그룹의 뿌리인 주 롯데를 설립합니다. 이어서 초콜릿과 아이스크림 등 식품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면서 한일 수교 이후인 1967년에 롯데제과를 세워 한국 사업에 본격 나섭니다. 1970년대에는 호텔 롯데를, 또 동시에 롯데 쇼핑을 만들어서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내 유통관광 산업의 기반을 닦았는데요. 또 지금까지도 세계 최대 실내 테마파크로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죠. 롯데월드는 1989년에 세워집니다. 또 2017년에는 수건 사업이었던 국내 최고 높이 123층짜리 롯데월드 타워를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870원을 들고 일본 유학길에 나선 청년이 연 매출 100조 원을 올리는 세계 5위 그룹 회장에 오르기까지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폐쇄적인 지배구조 등 황제 경영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격호 명예회장의 창업 일화부터 주요 굵직한 성과들 윤성현 기자가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최 고문님은 어떻게 한마디로 딱 평가를 한다면 신 회장의 업적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세계 4대 부호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4대 부호. 예, 네. 그 일본이 그 자선 버블 있을 때 그만큼 올라갔는데 일본 경제가 굉장히 좋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예, 그렇죠. 그 이분의 아주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이 내린 부동산에 대한 아주 해안이 감각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뭐 롯데월드라든가 롯데백화점, 롯데호텔을 이렇게 뭐 쭉 유통 쪽으로 또는 서비스 쪽으로 가는 걸 보면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려면 디벨로퍼였었다. 아주 감각을 갖고 굉장히 요즘에 맥을 잡아가는데 단지 부동산 디벨로퍼가 아니고 국가를 창업을 하는 그런 기분으로 하는 디벨로퍼였다. 한국을 이만큼 올라가는 분명히 이 한 단계 높이는데 유통가, 즉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업을 하신 분은 이분이 처음이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삼성이라든가 자동차 중화공업을 그랬고 현대가 그랬죠. 그다음에 섬유전자공업 뭐 이런 거 했지만 진짜 일상생활에 돌아다니는 생필품을 하고 유통을 하고 하신 분들 생활에 밀접한 그렇죠? 생활을 하면서 그거에 맞는 그런 사회 구조와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발전까지도 도모하셨던 디벨로퍼, 국가를 디벨로퍼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디벨로퍼였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뭐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굉장히 예리한 것까지 다 보시고 감성도 뛰어나시고요. 또 젊을 때 문학 청년이어서. 문학 청년이고 사실 이제 뭐 흑수저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흑수저는 아니세요. 이분이 오남 오녀의 장남이지만 당시에 고향에서는 세 번째 부호였습니다. 근데 뭐 그때 부호라는 게 뭐 그렇죠.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는 먹고 살 만한 정도만 굶지 않을 정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장남을 외국에 보낼 때는 굉장한 각오와 또 특별한 이 감각으로 보내지 않았느냐 그런 뭐 생각을 했을 때 집안 내력이 도전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도전 정신이 없으면 호텔 롯데나 롯데 월드타워가 만들지 못했겠죠. 그렇죠. 우리 한 소장님은 어떻게 한마디로 평가를 좀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집념이 확실하신 분이다. 집념. 이 얘기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저께도 이제 교육을 좀 듣고 이제 들었는데 미국의 스타트업들 실리콘밸리에서는 CEO들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스펙이 아니라 이분이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겠느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겠냐는 걸 제일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 그 신격호 회장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꼭 한다.
라는 뭐 이야기도 하셨고요. 네. 물론 뭐 정치적인 논란도 있었지만 네. 어쨌거나 간에 우리나라의 그 상징적인 123층 롯데타워를 끝까지 해서 만드셨어요. 지금 어록이 나오는데 네. 사실 이런 분들이 남긴 중요한 말은 후세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한 소장님, 우리 신 회장께서 남긴 어록 중에서 꼭 경영인들이 뽑아야 될 것, 꼭 지켜야 될 만한 걸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네. 그 어록을 오늘 살펴보면서 네. 꼭 이거 두 가지는 네, 해야 어떤 되겠다고 거죠? 생각했습니다. 네. 큰 일을 하려면 작은 일도 알아야 된다. 큰 일 하려면 작은 일도 알아야 된다. 큰 일 하는 그렇죠. 사람들은 작은 일도 잘해야 되지. 네. 큰 일 한다고 해서 작은 일을 대충 해버리면 큰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꼼꼼했다 그래요. 예, 그렇죠. 네. 예.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제대로 네. 버리시고 네. 청소도 제대로 해야지 큰 일도 하는 거지요. 네,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큰 일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큰 일을 하려면 작은 일도 알아야 된다는 게 네. 하나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잘 모르는 분야에 빚을 얻어서 하면 안 된다. 모르는 분야에는 빚을 얻어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롯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채 비율이 그 그룹 중에서 그래도 최저 부채 비율이 낮은 수준의 네. 회사였고 가급적이면 부채를 쓰지 않는 회사, 빚을 쓰지 않는 회사 뭐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경영자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는 분야에 전력 투구라 뭐 그런 취지인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최 고문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 국민 식품 분야, 네. 뭐 아이스크림, 네. 뭐 음료수, 뭐 이런 분야에서는 거의 뭐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도 사이다 뭐 어디 사이다 다 떠오르시잖아요. 네. 뭐그 정도로 직선 사이다. 확실하게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집념과 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은 사실은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스타트업들 하시는 분들,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배워야 할 점입니다. 오늘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그렇죠. 긍정적인 네, 얘기만 네. 좀 하고 네. 있는데 사실 네, 네. 부정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네,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네. 해보겠다. 저는 네. 롯데 타워를 만드시는 걸 보고 네. 정말 물론 이제 뭐 정치적으로 논란도 많기는 했었지만 특혜다라고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많기도 네네. 했었지만 제가 학교를 잠실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 오랫동안 봤지만 정말 대단한 집념이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 고문님은 신 회장이 남긴 중요한 어록을 좀 꼽아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뭐 작은 일 네. 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네. 이것에 전념해라. 그러니까 단점이 많으신 분이에요, 솔직히. 어떤 면에서 단점이 또? 아니, 네. 자기가 가진 게 작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롯데 하지만요. 네. 롯데라는 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나온다는 거기 얘기를 여주인공 샤롯데에서 그걸 땄다 이제 그래요? 땄다 그러지만 그 안에 있던 내용이 뭐냐면 혈통과 신분에 따라서 자기 미래가 바꿔지는 상황에 대해서 식민지 청년으로서의 시대 정신이 나온 게 롯데입니다. 네. 그럼 본인이 그렇게도 밝혔고 네, 네. 그렇다 보면 얼마나 자기의 단점을 보완할 게 아니라 장점을 더 크게 해서 그래서 승리를 이끄는 부분으로 가셨기 네.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지금 좋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현장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현장을 또 나이 드셔서도 자주 다니셨던 것 같아요. 백화점 연락 그러면 2시간 반 전에 나오셔서 한 네. 바퀴를 돈대는 겁니다. 네. 그래갖고 다 못 박은 이 각도까지도 다 한 게 네. 현장을 알아야 어디든지 고객의 뜻을 알 수 있다. 현장에 있는 고객의 네. 뜻을 먼저 알아내야 된다. 네. 현장을 알려면 자기가 엔지니어가 돼야 되고요. 자기가 네. 제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네. 진짜로 많이 이 기억을 하실 때는 네. 23개 기업에 나오는 국민들이 쓰는 이 생필품 15,000가지의 특성과 가격을 다 외우고 계실 때요. 15,000개의 물품의 특성을 기억했다? 어느 회사에 뭐 가능한가요, 그게? 대단하네요. 그거는 네. 얼마고 그거는 뭐뭐로 만들었고 네, 이런 네. 맛이나 네. 그 정도로 현장을 네. 사랑한 분이기 때문에 네, 네. 현장에서 이렇게 뛸 수 있는 분들은 항상 미래가 보이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신념, 의지 이런 것들이 네. 저절로 나오는 그러나 감성과 현장에서의 고객들과 만날 때는 네. 항상 고객을 먼저 얘기해야 되고 네. 결국 이것은 품질로 항상 보답을 했던 걸로 네. 보여집니다. 자, 주요 어록도 살펴봤고 국내 이제 굴재 기업으로 키웠는데 사실 말년에는 조금 순탄치는 않았어요. 그렇죠?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아시다시피 2015년부터 이제 아들분들하고 네. 아드님들끼리 서로의 이 경영권 문제가 나면서 네.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일단은 안타까운 게 본인 건강도 좀 많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네, 제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네.
항상 한국에 이제 한 달은 한국에서 계시고 한 예전에 달은 활동하실 일본에서 때. 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홀수달에 한국, 짝수달에 일본에 그래서 셔틀 경영을 했다고 그러죠? 한국에 오시면 항상 롯데 쇼핑, 네. 그 명동에 있는 롯데 쇼핑을 한 바퀴 다 도우셨다고 그래요. 모든 매장을 도시면서 아까 우리 최 고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다 일일이 살피셨다고 하는데 조명이 너무 어둡다. 네. 그래서 뭐 앞에 있는 조명을 좀 어떻게 좀 고쳐라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네. 그때도 이제 사실은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네, 네. 우리들에게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제 좀 눈도 좀 침침하시고 여러 가지 네,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네. 있는데 건강도 좀 안 좋으신 부분도 있었고 또 자녀분들이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 소위 말하는 왕자의 난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들으시면서 네. 또 이제 법적으로는 또 이제 유죄 판결을 유죄 판결을 받으셔서 받았죠. 네.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수감하지는 않았지만 네. 돌아가시게 돼서 그렇죠. 이 마지막에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조금 더 일찍 건강하실 때 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문제는요. 네. 이 본인의 성격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이제 차입을 안 한다는 우리 이제 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차입을 네, 안 네. 해놓고 현장을 알고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많을 때는요. 네. 순환 출자고리가 74만 개까지 됐어요. 74만 개. 네, 얼마나 순환 기업 고리가- 지배 구조가 복잡했으면 그랬을까요? 이쪽에서 돈 네. 차입을 안 하니까 아, 외부 차입을 안 하니까 예, 여기서 끌어쓰고 저기서 뭐 내부 주고받고 계열사에서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지분이 쪼개지고 많이 줄 수도 없고 그 부분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았군요. 지금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왕자의 난이 일어난 겁니다. 네. 그렇다면 뭐 사실 또 본인이 신동주 네. 부회장을 뭐 승계자로 한다 그랬다가 또 말을 바꿨다가 또 아들한테 해임을 당했다가 이런 과정이 신동빈 회장한테 해임을 당했죠. 그렇죠. 해임을 하시려다. 그런 네. 것들이 사실 본인이 얘기했던 무차입 경영뿐만 아니라 이런 내부의 순환 구조가 너무 복잡하게 되니까 네, 네. 이것은 왕자의 난이 조금만 옆에서 건드려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그 순환 구조를 완전히 정리가 안 되는데 현재의 지배 구조에서 이제 신 회장이 별세하시고 나서 네. 형제 간의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또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어떻게 언론들은 네. 형제 간의 분쟁이 더 일어날 소지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낮다고 그러죠? 신 회장 돌아가신 신 회장께서 전 신 회장께서 갖고 계신 지분율이 네. 워낙 낮기 때문에 네. 그걸 상속한다고 해도 크게 지분율의 그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다만 한 가지는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건가요? 일본에 있는 그 홀딩스의 네.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그 지주 그 네. 이제 사원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자사주 이제 사원회들이 어떻게 이제 모양을 보이냐인데 아직 이제 그쪽 일본 사원회는 신동민 회장을 지지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일본 롯데홀딩스에는 임원회의나 조건 지주회의가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고 있어요. 있죠. 예.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예.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죠. 주장을 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소장님은 지주회가 어떻게 모양을 보여줄 것이냐가 중요한데 거기에는 신동빈 회장께서 보여줄 앞에 경영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동빈 회장께서 경영력을 잘 보여주시고 잘 화합을 하면 아마 지주회가 계속 신동빈 회장 지지할 것이고 만약에 지금 요즘에 여러 가지 뭐 경영 악화 요인들이 있는데 네. 이것도 잘 헤쳐나가지 못하고 계속 가족들하고 분쟁이 일어나면 결국 일본 종업원 지주회도 생각을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최 고문님, 네. 롯데홀딩스의 지분 구조를 보니까 네. 신동주 회장이 지배하는 광윤사의 지분이 28%나 돼요. 그렇죠. 이게 혹시 분쟁을 얘기하는 어떤 방아쇠가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방아쇠 되죠. 저는 네. 우리 한 소장하고 좀 다른 의견이 격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격화될 수 있다? 예, 지금 이제 원 롯데를 얘기를 하지만 네.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이 구조를 네. 빨리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롯데가 훨씬 몸이 크고 그렇죠. 여기서 매출도 많고 그다음에 네. 향후에 나가는 우리 미래 먹거리들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한일 간의 관계,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 롯데를 지배할 수 있는 이 연골고리를 끊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위해서 지금 호텔 롯데의 상장을 빨리 하면서 그 지분을 좀 그런데 지난 희석시키려면 16년에 호텔 롯데 상장을 하려다가 안 됐죠. 안 됐죠. 그때 네. 이제 여러 가지 수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신동주 전 회장이 네. 부회장이 계속 뭐 자기의 어떤 뭐 욕심을 낸다 그러면 네. 결국은 일본 롯데는 네. 신동주, 한국 롯데는 신동빈으로 계열 분리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은 한번 계속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앞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 굉장한 일인데 사실 오늘 참 이게
주식이 동향이 말이죠. 롯데 지주의 주식이 좀 많이 올랐어요. 특히 우선주는 그렇죠. 상한가가 됐더라고요. 뭐 아시다시피 그거 왜 그런가요? 주식은 거꾸로 갑니다. 아시겠지만 야속한 거죠, 일단 상황이. 경영권 네. 분쟁이 더 격화되면은 네. 롯데 지주를 이제 확보하려는 그 주주들이 많기 때문에 대주주들이 이제 확보하기 때문에 그 더 오르고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제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보시면 뭐 한진칼도 네. 그 경영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네. 주가가 뭐 한 2, 3만 원에서 한 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네. 하고요.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이재용 회장 구속됐을 때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장은 굉장히 냉정하네요. 시장은 엄청나게 냉정하고 네. 시장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 아니라 주주들의 이익에 우선한다. 그걸 우리가 저희 느낄 수 있게 됐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롯데그룹의 전체적인 경영 상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중국의 사드 이후로 네. 굉장히 이제 했습니다만 현재 이제 신동빈 회장이 네. 추구하는 건 일단 유통업의 재건, 유통업. 그다음에 화학 분야에 이제 앞으로의 치고 나갈 부분 두 가지가 추구를 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근데 화학이 이익이 많이 줄고 있다 그래요. 그건 이제 유가가 네. 이제 뭐 정제 마진이 굉장히 이제 네. 박하게 되는 부분에서 돼 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재벌 총수로서는 트럼프하고 만나서 30분간 얘기하신 분은 신동빈 회장이 처음이요. 네, 그때 그 에틸렌 공장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때 네. 그걸 투자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네. 셰일가스를 통한 석유화학은 지금 이제 이 화학계에서는 네.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거기 아주 선두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네.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네.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결국은 이제 신동빈 회장은 사실 노무라 증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네. 금융과 화학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서 네. 앞으로 유통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지만 미래의 성장 견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화학과 금융에서 나오는 롯데그룹으로 네. 바꾸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AI 이런 것들이 지금 붙는 네. 솔루션 바탕으로 가는 그런 큰 그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얼만큼 도움이 되냐가 이제 지분 구조도 분명히 거기서 결말이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유통은 요즘에 오프라인이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서 롯데도 조금 부진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좀 심각한 상황이죠. 왜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이 네. 신재기구로 이마트도 뭐 축소를 네. 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1월 15일 날 그렇지 않아도 그 롯데 신동빈 회장의 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 이런 네.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됐습니다. 네. 저 오늘은 좋은 얘기 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좀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네. 적당주의야 네. 안일주의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자, 완전히 롯데가 지금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네. 라고 이제 이야기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연말에는 계열사 대표들을 22명이나 교체를 하고 네. 그래서 롯데도 지금 우리 고문님, 최고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말 유통 분야에서는 혁신하지 않으면 네. 이제 살아남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까지도 강력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화학 분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른 차원이지만 유통 분야는 이제 국민 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이제 AI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유통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그 생활 패턴에 맞지 않는 유통 그 사업을 계속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커머스 아닌가. 쪽에서 획기적인 변신을 해야만 롯데의 유통이 살아날 텐데 네. 그쪽에 어떤 뭐 계획 같은 게 오늘 진행이 되고 있겠죠. 예, 지금 변화와 네. 혁신 얘기했고요. 네. 제가 지금 제일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적당주의, 안일주의 타파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네. 롯데가 사실은 대리로도 정년퇴직할 수 있는 회사라는 게 과거에 이 롯데의 기업 분위기였었거든요. 네, 좀 보수적이다. 예, 고루하다 그러니까 그런 건가요? 큰 잘못하지 않으면 정년까지 네. 갈 수 있는 회사라고 했는데 네. 여기 무슨 말씀하셨냐면 적당주의와 앞으로 안일주의는 안 된다라고 네, 말씀하신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대대적인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최고문님은 롯데그룹의 그러면 앞날 지금 이제 지배구조 문제에 분쟁 소지는 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룹 경영의 앞날을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지금 뭐 이 모든 이 4차 산업혁명의 사실 근간이 네. 되는 건 화학입니다. 네. 그래서 화학 부분으로 잘 잡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데 이 소위 말하는 네. 도약의 틀을 만드는 데는 금융이기 때문에 두 개를 수정산업으로 굉장히 잘 잡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방향성이 굉장히 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지분 구조들을 빨리 정리하시고 제일 수건 산업인 호텔 롯데의 상장을 통해서 다시 이제 완전히 완벽한 부활을 예고하는 그런 얘기들이 빨리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장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롯데가 롯데지주 사장을 호텔 서비스 BU 비즈니스 그렇죠. 단위 장으로 임명하면서 이제 상장 작업에 다시 시동을 걸 텐데 네. 그러면 이제 지분 구조가 일본의 지분 구조를 좀 낮추자는 거죠? 상장 낮추고 희석을 해서 상장을 해서 희석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네. 그럼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네. 많이 좀 희석시키는 부분들로 지금 나가면서 그렇게 됐을 때 매출이 많고 힘이 있는 한국 롯데가 원 롯데를 대표할 수 있는 부분들로 거듭나는 그런 기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신동주 회장이 다시 또 롯데홀딩스의 이사직을 도전하는 계속 지금 그 주주들로부터 이렇게 외면을 당했는데 그런 일이 또 있을 수도 도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그 신경호 회장이 돌아가신 49제 이후에 네. 100일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도 예상하기 네. 어려운데 다시 도전할 텐데 이 기회에 두 형제가 두 형제가 아니죠. 이제는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잘 협력을 해서 네. 그 그룹을 이렇게 최 고문님 말씀대로 잘 나눠서 오히려 더 시너지 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만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격현 명예회장의 생존 스토리와 업적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재 기자들과 함께 오늘의 핫 이슈들을 체크해봅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의 새 사령탑으로 노태문 사장을 발탁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사장단 인사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김동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먼저 노태문 사장 어떤 인물인가요? 네, 노태문 사장은 삼성전자의 IT와 모바일 부문 무선사업부 개발실장인데요. 이번 인사를 통해 무선사업 부장으로 올랐습니다. 2018년에는 부사장이 됐고 지난해에는 사장으로 승진한 데에 이어서 올해는 스마트폰 사령탑을 맡게 된 겁니다. 50대 초반인 노 사장은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서 차기 최고 경영자로 유력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밖에 사장 승진자는 총 4명인데요. 전경훈 네트워크 사업부장, 황성우 종합기술원 부원장, 최윤호 경영지원실장, 박학규 DS 부문 경영지원실장 등 부사장이 사장에 올랐습니다. 이번 인사로 신사업 성장과 핵심 기술 개발에 기여한 부사장들이 사장으로 다 승진되면서 미래 성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삼성이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조만간 차기 갤럭시 시리즈도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네. 이 노태문 사장 앞에 놓인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노태문 사장은 이 첫 갤럭시 스마트폰부터 계속 갤럭시를 개발해온 전문가거든요. 예. 네, 노 사장이 경쟁 심화로 지금 성장이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에 어떤 전략을 제시할지가 관건인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11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갤럭시 스마트폰 언팩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이 행사를 통해서 노 사장이 갤럭시 폴드 2를 비롯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소개하면서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 삼성전자가 50대 전문가를 전면 배치한 걸 보면 혁신을 좀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이제 3명의 대표이사 체제는 유지를 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대표이사 체제는 유지를 하면서요. 이번에 새로 영입한 사람이 이제 이인용 CR 사장이거든요. 예. 네, 삼성은 구성한 준법감시위원회 7명 가운데 유일하게 사내위원으로 선임된 이인용 사장을 CR 사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계열사는 이달 중 이사회를 거쳐서 준법감시위 운영에
대한 협약을 맺을 예정인데요. 예. 이 사장이 3년 만에 대외 협력 담당으로 복귀한 것도 준법 감시 활동과 병행해서 준법 경영을 대내외 협력 중심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삼성은 오늘 전자계열사 사장단 인사에 이어 부사장 이하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도 곧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려 다보스 포럼으로도 불리는 세계경제포럼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내일 막을 올리는데요. 각국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과 국제기구 수장, 또 석학들이 참석하는 만큼 올해는 어떤 화두가 다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와 함께 다보스 포럼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올해 다보스 포럼 키워드가 어떤 건가요? 일단 주제를 좀 살펴보면 화합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이라는 게 올해 주제인데요. 예. 좀 복잡하죠. 화합에 뭐 지속 가능 또 이해관계자라는 그러게요. 좀 생경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걸 좀 풀어보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존의 자본주의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사실 자본주의라는 거는 기업의 이익 또 주주의 이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초연결 시대에서는 복잡하게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자본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다보스 포럼 참석자들 명단을 보니까 국가 정상, 네. 또 국제기구 수장, 또 글로벌 CEO들 3천여 명이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인사 어떤 사람일까요? 단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하는 게 2년 만의 일이거든요. 예. 첫날인 내일 연설에 나서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성과를 자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그 자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다보스 포럼이라는 곳의 성격상 또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이 보호주의에 대한 배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게 세계 경제 포럼인 만큼 경제 현안들이 논의가 될 텐데 어떤 내용에 집중이 될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중국에 대한 어떤 무역 갈등뿐만 아니라 지금 무역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예.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이 아마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갈등일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갈등이 화두가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취임 초기부터 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엄포를 냈고요. 또 유럽은 이에 맞대응하겠다면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유럽은 미국의 IT 기업들에 대해서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라면서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이에 대해서 보복 관세로 맞서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예. 미국과 유럽 간의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인데요. 그래서 이번 다보스 포럼으로 미국과 유럽이 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협점을 좀 찾을 수 있을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무역 이슈가 화두가 되겠고 또 다른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호주 산불 얘기 저희가 오래전부터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난해 9월부터 계속됐던 호주 산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주 산불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앙이다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기후 문제가 이번 다보스 포럼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7세 환경운동가로 잘 알려진 그레타 툰베리도 이번 포럼에 참석을 할 예정인데요. 툰베리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설전을 여러 번 벌여왔던 만큼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2차 설전이 또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밖에도 국가 간 냉전이 좀 격화됨에 따라서 기술 군비 경쟁과 또 기술 격차의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도 함께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다보스 포럼은 내일 개막하면 더욱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은 큰 추위라는 절기 대한이었는데요. 이름과는 다르게 큰 추위 없이 미세먼지만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복사냉각에 의해 기온이 떨어지면서 아침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서울은 영하 5도, 대전은 영하 7도, 전주와 대구는 영하 4도로 출발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5도, 전주와 대구는 7도, 강릉은 8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참 말썽이죠. 내일 오전에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청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전국이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중부지방 하늘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춘천 영하 8도, 대전은 영하 7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합니다. 속초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0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연휴의 시작인 금요일부터는 동해안 지역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일에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신격호 회장이 남긴 말입니다. 신 회장의 열정은 초고층 빌딩에 대한 집념이었습니다. 1973년 동양 최대의 초특급 호텔이 탄생합니다. 서울 롯데호텔입니다. 그리고 2017년 국내에서 최고로 높은 123층짜리 롯데월드타워가 우뚝 치솟습니다. 신 회장의 평생의 열정을 다 바쳐 만든 역작입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비즈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7시에 뉴스 프리즘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